네, 반갑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연대기 세 번째 시간 우리 박해의 시작 이 부분 같이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연대는 AD 50년에서 85년경이고요. 이쯤 되면 사도들의 거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하고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30년 전후에서 30대 중반 어간이었던 걸로 추정해 보면 최소한 10살 많았다고 치면 그때 제자들이 40세 중반.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85년쯤 되면 90세가 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나이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연적 연령 수명이 이제 거의 후반에 이르렀던 그때니까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사도들은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떠날 쯤 되는 그 시기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워볼 주요 인물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난주엔 1세. 오늘은 그 아들이 2세. 그리고 네로, 요세푸스 등이 오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밑에 설명들은 복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14페이지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오늘 퀴즈에도 나왔는데요. 네,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 그쵸. 갑자기 죽었어요. 병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성경 사도행전 기록에는 뭐 추후에 뭐 벌레 먹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실제로 갑자기 급사했는데, 이건 뭐 독살당한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급사했어요. 그러니까 돌연사 한 거예요, 돌연사. 나이도 한참 때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2세. 네. 아니. 2세는 기사리한 뜻은 아니고요. 네. 몇 세입니까? 네. 17세였습니다. 17세. 10대죠. 네. 2세라고 해서 2살은 아니었어요. 네. 17세입니다. 그러니까 17세 나이인 이 아들에게 나라를 그대로 물려주기에는 조금 염려가 됐던 거예요. 누가요? 로마가. 로마 황제가 염려가 됐던 거예요. 저 동네가 안 그래도 대단히 시끄러운 동네인데, 유대 지역이 안 그래도 대단히 시끄러운 동네인데, 이 17살짜리 애한테 그 나라까지 물려주면 이거 얘는 제대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들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때에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어디 살고 있었느냐?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그 아버지도 비슷하죠. 아버지도 오래 어렸을 때 로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기 유대 왕조의, 이 헤롯 왕조의 이 왕이 될 만한 남자들은 어렸을 때 거의 다 로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반대입니다. 네. 헤롯 왕조 입장에서는 아무튼 사실상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가 제대로 되려면 로마에 힘 있는 사람들하고 친목 관계를 맺어내는 게 대단히 좋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 왕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 동네에서 보내면서 그 동네에서 로마로 가가지고 뭐 허름한 여인숙 같은 데 머무르 사는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귀족들 집에 가가지고 홈스테이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홈스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귀족 집안의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학교도 다니고 같이 학교 끝나면 체육관도 다니고 같이 목욕탕도 다니고 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유대로 돌아가서 어느 지역을 다스리게 될 때에 일단 연줄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헤롯 왕조 입장에서도 이득이죠. 로마에 꽤 그러다 보면 잘 나간 사람이 지금 이것처럼 계속 황제까지 돼버린다. 그럼 뭐 완전 복권 맞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귀족들, 가문들, 자제들과 친하게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로마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역은 워낙에 지금 늘 불안불안한 지역이에요. 이 유대 지역은 로마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릴 만한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로마 우리 지배층과 친하게 지내면서 친로마적 성향을 갖게 되면 로마 입장에서도 걔네들이 반란을 일거나 반발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윈윈 전략입니다. 여기 모두가 윈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걸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누가 싫어했느냐? 유대에 있었던 독립성 강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싫어했겠죠.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에서 다스리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2세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었죠. 황제가 바로 보내지 않아요. 대신 총독을 보내서 이제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교재에 나오죠. 칼키스라는 지역이 이제 이쯤에 나오는데요. 이 칼키스가 어딘지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예전에 이두레라고 불렸던 이 지역, 아마 이 지역이 칼키스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칼키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두레라고 불렸던. 확실한 건 아닙니까? 네? 어느 책에도 안 나옵니다, 설명이. 근데 어떤 자료에, 한 페이지짜리 자료에 이거 나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이두레라고 불렸던, 근데 저 모든 문헌이나 다른 걸로 확증이 안 돼가지고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전에 구약 이두레라고 불렸던, 예전에 이두레 불렸던 칼키스, 그런 표현이 어디서 한 군데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본 거라서 그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면 이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은 원래부터 유대계 그 왕족들이 다스리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원래 여기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그죠? 필리푸스 2세가 다스리던 그 지역이에요. 헤롯의 아들 필리푸스 2세가 다스리던 이 지역이에요. 칼키스 지역은 헤롯이라는 인물이 다스립니다. 근데 이 헤롯은 누구냐? 여기 가격에 나오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입니다. 헤롯. 얘도 헤롯이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동네 다스리니까 칼키스를 다스리는 헤롯, 그래서 칼키스의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칼키스의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명 여기 또 있었죠? 자매가? 헤로디아. 헤로디아. 이 3남매는 다 헤롯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여성형이거든요. 헤롯. 다 헤롯이죠, 이 동네. 아그리파 1세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은 칼키스 헤롯이 다스리게 되고, 칼키스 지역은, 이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한동안.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48년, AD 48년에 칼키스 헤롯이 죽어요. 그러자 그 영토를 클라우디우스가 아그리파 2세에게 네가 가서 다스려라 하고서 준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칼키스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을 아그리파 2세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일설에는, 이것도 일설인데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설에는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됐을 때의 아그리파 2세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로마 쪽 기록은 아닌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아그리파 2세에게 나에게 또 내 친한 나의 동맹자 네가 가서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줬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5장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졸리신 분 계시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안 졸리셔도 읽으셔도 됩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정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저편 정도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우니. 네, 그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바울 앞에 나타났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이제 이 아그리파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로 여기나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아그리파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버니게는 누구냐? 거기 과거도에 나오는데요. 버니게는 그의 자매입니다. 베레니케, 라틴어로 성경에 버니게라고 나왔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베레니케. 남매입니다. 한 명 더 있는데, 그 순서는 그 교재에 나온 대로 보셔야 돼요. 큰 누나, 이렇게 하지 말까?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큰 누나가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도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누나가 베레니케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도 나오는데 꼭 14페이지 하단 성경 인용해 놓은 거 보시면, 밑에 걸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24절 보시면 수일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었거든요. 로마 총독이었거든요. 이 총독이 바로 이 두루실라랑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여자랑 결혼합니다. 이 로마 총독과 거기서 나왔던 이 두루실라. 나중에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로마로 돌아가는데 그 유명한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목숨을 잃은 것 같아요. 베수비오 화산 폭발 아시죠, 다들? 폼페이 유적. 그 화산 그게 그거거든요. 이 커플이 그 근처 살다가 아마 그때 목숨을 잃었던 것 같다고 추정됩니다. 자, 그 두루실라. 여기 나온 게 아그리파와 그의 누나였던 베레니케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물론 그때 총독은 베스도였습니다. 원래 총독은 벨릭스였는데 벨릭스 앞에 바울이 끌려왔다가 벨릭스가 임기가 다 돼서 집에 가고 그 다음 총독으로 베스도가 온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재판을 하는데 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럼 이 동네 당시 이쪽은 총독이 다스렸지만 유대계, 그러니까 헤롯계 왕족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한번 이 문제 한번 해보자라고 불러온 거죠. 어디로 옵니까? 이게 가이사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교재에 가이사랴로 오죠. 가이사랴를 왜 왔을까요? 가이사랴에 총독 관자가 거기 있으니까, 총독 관자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시기 배경을 보면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2세랑 베레니케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거 빼고는 꼭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그리파 2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돌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거절해버리죠. 이 대화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랑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아그리파 2세는 생각해보면 아그리파 2세가 어렸을 때 어디서 보냈다고요? 로마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로마 사람이 된 겁니다. 혈통도 그렇죠. 좀 그런데. 네. 혈통만 그렇지 유대인 척하지 사실상 거의 로마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로마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로마식 신관, 로마식 종교관, 문화관, 역사관 다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 바울은 미친 거예요. 네. 한 사람만 세상에 주가 있다라는 게 로마는 다신교 사회니까요. 수많은 신들이 이렇게 많아서 우리 삶의 곳곳을 도와줘야지 하나만 믿고 어떻게 살겠냐 이게 이제 로마식 사고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봤을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식 사고를 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좀 쟤는 약간 이상한 애들 이렇게 이해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아그리파가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 로마는 기독교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쟤네 그냥 조금 이상한 애들 정도로 치부하고 뭐 핍박해야지 없애버려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시기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자, 한편 이 즈음에 15페이지요. 이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죠. 지난 거에서 돌아가신 분은 야고보 사도, 여기서 이번에 순교하신 분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입니다. 흔히 뭐 기도 모집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고, 낙타가 무릎처럼 된 게 아니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가지고 굳은 살이 다 베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 또 한 일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는, 근데 확실히 그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한 설명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이 당시 총독이 그 사도행전 25장에 나왔던 베스도였는데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갑자기 죽어요. 과로사한 것 같아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유대 땅 전체의 리더십이 사라져버린 거죠. 총독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로마에서 그 소식을 전해지고 로마에서 새로 총독이 될 만한 사람을 보내기까지 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이 동네를 누가 짱을 먹느냐? 대제사장이 짱을 먹겠죠. 호랑이가 사라졌으니까 여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그 14페이지 왼쪽 하단에 나오는 닷새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이 아나니아가 15페이지
아그리파 2세가 임명했던 대제사장 세 번째, 아나니아의 아들 아나니아입니다. 예,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죠, 이제. 아나니아가 유대 지역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기독교의 아주 그 유명 인사인 바울이 있습니다.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아니고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 주도자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야고보를 죽여버린 거죠. 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내 이권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거기 성경 교재 보시면 성전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성전이 헤롯 성전이 꽤나 높거든요. 예, 꽤나 높은데 거기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떨어져가지고 예, 기운 없어가지고 의식이 이제 가물가물한 그 야고보를 구타해서 죽입니다. 때려 죽이는 거죠. 이것은 예, 거기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내심 아나니아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내가 좀 더 사람들이 날 지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게 특히 더구나 성전 위에서 밀어 떨어가지고 막 구타해서 막 피 철철 흘렸겠죠. 막 그렇게 죽이는 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오히려 유대 민심이 아유 기독교도 불쌍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아그리파 2세가 서둘러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아나니아 2세를 해임합니다. 아나니아 2세를 해임해버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담나이오스의 아들 예수이겠죠. 그러면서 아그리파 2세는 난 이거랑 상관없어. 난 야고보 죽인 거랑 난 상관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치적 제스처죠. 대장을 해임해버리고. 예. 자, 그러니까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헤로드 왕들이 왔다가 뭐 아그리파 1세가 이 지역 다 다스리면서 그때도 한번 크게 핍박을 했었고, 그리고 가서 총독이 다스릴 때도 여전히 뭐 조금 이전보다 나아졌는데 유대 총독이 다스리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더 활개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전히 여기 있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기독교인들은 불안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로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AD 54년 10월 13일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사망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공식적인 사인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독버섯 중독입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황제가 죽었는데 사인이 발표되기를 독버섯에 중독돼서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 요리한 사람이나 거기다 독버섯 넣은 사람이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황제의 부인이었던 클라우디우스의 부인이었던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황제가 죽기 전에 나에게 네로가 다음 황제가 되라고 지명했다라고 선언됩니다. 이 과정이 이상하죠. 네, 뭔가 심상치 않죠. 네. 바로 초기 로마 역사의 시대의 악녀라고 알려진 아그리피나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 아그리피나는 아그리파의 여성형이겠죠. 네, 아그리피나.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람을 이제 소아그리피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그리피나의 엄마가 또 아그리피나거든요. 구분하려고 대아그리피나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랑 결혼합니다. 클라우디우스랑 결혼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아그리피나에게는 이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네로를 낳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원래 첫 번째 앞서 부인과의 사이에서 또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내를 잃고 세 번째 부인인가 그랬는데, 아그리피나랑 결혼하면서 네로가 이제 아그리피나를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을까요?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아그리피나가 옆에서 살살살 꼬드기는 겁니다. 당신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당신 아들보다 나이도 좀 더 많고 내 아들도 양자로 입적하면 안 될까?
그러면은 동생도 잘 보살펴가지고 나중에 통치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성격이 우유부단한 면이 좀 있어요. 그 옆에서 집에만 가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부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자꾸 또 얘기하고 자꾸 하니까 그래 뭐 알아서 해가지고 네로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네로가 제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또 다음 또 그 이 사이에 태어났던 딸이 옥타비아라고 있는데 옥타비아랑 네로랑 결혼합니다. 예, 결혼합니다. 어차피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으니까요. 예, 둘이 결혼합니다. 결혼한 이유는 뭘까요? 네로에게 황제의 딸을 부인으로 삼아서 다음 황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아그리피나의 속셈인 거죠. 아그리피나는 모든 걸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사실 이 위에도 좀 봐야 된다. 클라우디우스 이전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칼리굴라라는 황제였잖아요. 이거 좀 더 그림을 좀 위에서부터 그려볼까요? 로마의 최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그런데 부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보고서 반해가지고 일로 와서 이혼시키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부인과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입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드루수스라는 사람인데 드루수스는 아우구스투스랑 둘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태어나요. 그럼 드루수스는 누구 아들일까요? 이 부인의 전 남편의 아들인 것 같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건 아우구스투스의 씨다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둘이 정을 통하고 있어서 그 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우구스투스는 이 드루수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음 황제의 자리도 드루수스한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인 그림이고 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수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아니요, 클라우디우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티베리우스입니다. 헷갈렸습니다. 티베리우스. 이쪽이 형입니다. 이쪽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드루수스한테 물려주고 싶었는데 드루수스가 갑자기 죽어서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 아들은 게르마니쿠스. 이거 이름 다 기억 못할 상관없어요. 지금 이걸 제가 그려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게르마니쿠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게르마니쿠스에게 이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데 죽을 때가 됐는데 얘가 나이가 너무 어려. 그래서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티베리우스한테 물려줍니다.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아서 티베리우스한테 물려줘요. 그때 티베리우스 나이가 55세예요. 죽을 때 나이가 55세. 황제의 이름 나이가 55세인 거죠. 게르마니쿠스는 아직 어려요. 그러면서 진짜 치사하게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한테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아서 너에게 나라를 물려줄 건데 대신 니는 게르마니쿠스를 양자로 삼아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든 왕제를 내가 사랑하는 아마도 나의 씨일 게르마니쿠스한테 물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양자로 삼고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게르마니쿠스가 죽어버렸어. 젊은 나이에 또 죽어버렸어. 이 가문 자체가 요절하는 가문인가 봐요. 죽어버렸어. 그런데 티베리우스는 딱히 아들이 없네. 그래서 누구에게 물려준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은 칼리굴라가 나옵니다. 얘가 칼리굴라입니다. 그래서 4형제의 자리가 1로 넘어가죠. 근데 칼리굴라가 쫓겨났잖아요. 죽었잖아요. 반란이 일어나가 죽었잖아요. 그 왕비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클라우디우스에게 넘어가죠. 클라우디우스는 누구냐면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칼리굴라에서 클라우디우스로 넘어간 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직계 후손이에요. 이게 이렇게 아마 딸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그리피나는 당신이 황제가 된 것은 내가 아우구스투스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뻐기며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리고 아그리피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궁정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치면에 있어서 비록 여자인데 정치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는데 저 돌아가고 뒤에서 막 수 쓰고 그림 그리고 큰 그림 그리고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자의식도 굉장히 강해요. 당신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아들인 네로에게 다음 왕위가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내심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를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 학자들. 남편도 죽여버리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무서운 여자입니다. 네, 아그리피나가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왕이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네로가 어렸을 때 16살짜리가 황제가 됐으니까 나라를 뭐 제대로 다스리겠습니까? 실권은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아그리피나가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애가 어렸을 땐 괜찮습니다. 애가 어렸을 때는 뭐 쭈쭈 하나만 물려줘도 얼마든지 좋다고 막 뛰어나가고 하루종일 놀잖아요. 그런데 점점 네로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20대 청년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엄마가 와가지고 시시콜콜 넌 이거 해라 넌 저거 해라 막 엄마가 막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가 점점점 벌어집니다. 네로도 상당히 과시적인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엄마 성격 그대로 빼닮은 거죠. 예. 둘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59년, 그러니까 몇 년 후입니까? 황제가 된 지? 5년 후죠. 네로가 몇 살 때입니까? 그러면? 21살 때. 21살 때 엄마를 죽여버립니다. 네. 엄마를 죽여버립니다. 이때 죽이는 것도 어떻게 죽이냐면, 익사를 시키려고 그래. 수장을 시키려고. 엄마가 이제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서 놀러 갔다 오세요. 불효관광. 네. 불효관광 이제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배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게 한 거죠. 뭘 살짝 막아놓고.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에 그걸 딱 빼버리도록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황궁에 이제 남아있고. 그런데 아그리피나가 수영의 고수, 수영의 달인. 딱, 그리고 배가 딱 가라앉았는데 수영해갖고 해안까지 나왔어, 다. 딱 나와가지고 해안에 딱 도착했어요. 자, 그럼 아그리파가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니고, 이 궁정에 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 피를 막 이거 중심으로 사는, 여기서 살면서 아그리피나가 머리를 굴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게 사고일까? 사고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네로죠. 여기에서야 아그리피나가 사람을 한 명 보내가, 야, 내가 황제의 어머니다 해가지고 해안에 딱 나와가지고, 오늘 집에 딱 들어가서 내가 황제의 어머니다 해가지고 황궁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아, 걱정 마십시오. 놀랐을 텐데 배는 침몰했지만 난 아주 하나도 다친 데 없이 멀쩡하게 잘 살아있습니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로가 어땠을까요? 그렇죠. 막 지금 막 깜짝 놀라가지고 한밤중에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딱 왔는 걸 듣고서 완전 놀라며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엄마가 보통 엄마가 아니잖아요. 양아빠 죽이는 엄마 아닙니까? 나도 죽일지 몰라 막 불안해, 아주 급속도로 불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을 보내서 직접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인다. 근데 아그리파가 그렇게 영악한 여자라면 그럼 굳이 네로한테 왜 나 잘했다고 알렸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밤중에. 아니 뭐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으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네로가 엄마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고삐를 준 사람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아그리피나가 네로를 황제로 할 때 두 사람을 곁에 붙여줬어요. 한 명은 브루스라는 인물이고 한 명은 세네카라는 인물입니다. 브루스는 근위대장입니다. 근위대장이면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는 군대가 본국이 없어요.
또 시간인데 지도 한번 안 그리고 넘어가면 섭섭하죠. 네. 여기 로마인데 로마 군은 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뭐 라인강, 도나우강, 뭐 유프라테스강, 이집트 뭐 이쪽에 북아프리카의 약간 그러니까 다 국경지대에 군대가 배치되어 있고 본국에는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야, 그 정도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라는 얘기죠. 본국에 군대가 하나도 없는데 본국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이 바로 근위대입니다. 한 1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월급도 여기 있는 전방에 있는 사람보다 한 2배 이상 월급도 받으면서 최정예들만 모여있는 그러니까 본국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장 세력을 지배하는 브루스라는 사람을 네로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발하는 사람들 찍소리 말라 이 얘기죠. 또 하나 통치를 황제로서 통치를 되니까 세네카를 붙여줍니다. 세네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스토아파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정치병 머리를 굴리는 쪽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은 브루스에게 머리는 세네카에게 맡겨놓은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생각해보면 신하잖아요. 뭐가 됐든 어찌 됐든지 뭐 선생이든 어쨌든 신하잖아요. 그리고 아그리피나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들어와도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브루스가 은퇴합니다. 적극적으로. 얘를 더 이상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그냥 내가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냥 은퇴하자 그래가지고 물러나고 현역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얼마 후에 세네카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러나는데 세네카는 결국 그 네로에서 이제 죽임당하고 나는데 나중에 예. 그러니까 아무도 통제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네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로가 결혼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굽니까? 옥타비아. 네, 옥타비아. 옥타비아가 누구 딸이라고요? 클라우디우스. 여기 잘 안 나오네요. 네, 클라우디우스의 딸. 클라우디우스의 딸 옥타비아는 네로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선황제의 딸이잖아요. 그 딸과 결혼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황제로서의 정통성이 더해지는 거지, 부인 쪽으로. 엄마 쪽으로는 아우구스투 쪽으로 이어지고, 근데 부인 쪽으로는 또 바로 직전 황제에게 이어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 옥타비아랑 이혼해버립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포파이아라는 여자랑 결혼합니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옥타비아는 살해당합니다. 엄마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뭐 다. 인구 1천대였나봐요. 그쵸. 로마는 일부 1천대 몇 년 있으면 바람도 피우고 다들 그랬죠. 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재혼하고 뭐 이런 건 흔히 안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남자든 여자든 뭐 그런 건 전 상관없고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그 여자들한테 재혼을 장려했습니다. 네. 특히 그 출산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이 평생 과부로 지내는 것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재혼하라고 열심히 재혼하라고 그리고 독신세도 내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인구 어떤 그 좀 늘리려고 애를 많이 썼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옥타비아랑 이혼한 게 사람들한테 대단히 마이너스가 왔습니다. 왜냐면 옥타비아는 성품도 참 좋고 정말 황제 부인이라면 딱 저래야지라는 생각하는 여자였는데 포파이아는 아니었거든요. 포파이아는 아주 사치스럽고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명품백 막 그런 거 좋아하고 있잖아요. 막 어디 가면 맨날 신상만 최신상 뭐 찾아있고 막 그런 여자였거든요. 더구나 포파이아는 네로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친구 아내인데 그냥 뺏어다가 자기 부인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심이 안 좋게 되는데 이 즈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드디어 AD 64년 로마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대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그림 나오죠. 로마인 이야기에서 보고서 제가 거의 비슷하게 그려봤는데 자 로마가 이 시기에 이렇게 1구부터 14구까지 이렇게 각 구별로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주 진하게 그려진 부분이 있죠. 9구 하반부터 10구, 11구, 3구, 전부 뭐 여기도 있는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그 지역은 다 탄 겁니다. 남김없이 다 타버린 곳입니다. 그리고 그냥 색깔 조금 그거보다 조금 연하게 칠해진 나머지 부분 이거 칼라를 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 지역은 반소된 지역입니다. 대충 봐도 로마시의 핵심 구역 거의 전체가 다 불에 타버린 상황인 거죠.
로마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기본 개념만 페베레강 흐르고 언덕들이 있어요. 언덕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요. 이 언덕들 중에 사람들이 위에 살기 시작하고 이 가운데는 저지대입니다. 이 저지대에는 여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죠. 지금 보면 이 지역이 다 타버렸어요, 그냥. 장난 아니죠? 이거 진짜 대화제인 겁니다. 장난 아니게 대화제인 겁니다. 물론 네로는 이걸 후속 조치를 아주 차근차근 잘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불이 났을 때 네로는 로마에 없었거든요. 조금 떨어져 있는 별장인가 어디에 있었다는데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로마로 달려와가지고 로마 소방대원들 있었어요. 그 의용 소방대원들 비슷해요. 오늘날 자기 일들 하면서 들라면 와가지고 이제 물 들어주는 소방대원들 직접 지휘하면서 어떻게 조치하라 저조치하라 꽤 유효적절한 조치들을 했대요. 빨리 소화시키고 진화를 하려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재건책을 바로 발표합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세금을 몇 년간 면제해주고 뭐 건축할 때 무슨 어디에 붙는 자재에 붙는 무슨 세금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치들을 꽤나 잘 했어요. 그런데 이때 네로의 머릿속에 이왕 로마가 이렇게 다 타버렸으면 여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신도시를 좀 아주 제대로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나 봐요. 왜냐면 로마가 대단히 오래전부터 생겼던 자연 발생적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언덕들에 뭐 집들 생기고 모자르니까 언덕 밑으로까지 내려가지고 여기저기 막 서울 옛날 그 구도심처럼 막 복잡하게 막 길도 좁고 막 구불구불하게 돼 있고 집과 집들 사이 대단히 막 붙어 있고 막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내버려둬서 알아서 재건하려면 예전처럼 들어갈 것 같으니까 본인이 새로운 도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로마시 딱 그 중간에 뭘 세우기로 하냐면 16페이지 이른바 황금 궁전 도무스 아우레아라는 것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도무스 아우레아. 도무스가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집. 도무스. 라틴어로. 근데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그냥 개인 집. 개인 집. 근데 이게 엄청 넓었다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복한 여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엄청 넓고 방도 수백 개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정원들도 무지하게 거의 로마시 중간 전체가 거의 다 이 황금 궁전으로 채워지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시민들 빈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걸 세우려면 아무리 공공건축물이지만 토지나 그런 건 개인 소유니까 그건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그 땅값이 뭐 예전 땅값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값을 이전에 비해서 훨씬 후려쳐가지고 땅을 강제 수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타가지고 승질나 죽겠는데 땅도 뭐 싼 값에 막 강제로 막 수용하고 거기다 뭐 짓나 보니까 황제가 자기 뭐 황금 궁전 짓는데 근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그 정도로 넓은 거면 그건 개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공공건축물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 이름을 잘못 지은 거지. 도무스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면 안 되죠. 이거는 예. 저택 뭐 이런 궁전 이런 이름 붙이면 안 되죠. 좀 더 공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름 붙였어요.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승질나 있고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네로에 대한 악감정이 막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네로가 자기 궁전 지으려고 로마에 불질렀다더라. 얼마든지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상황 자체가. 네. 물론 네로는 불질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개념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지멋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소문을 그대로 다 들으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가서 일일이 설명하는 거 누구 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막 달아올라 있을 때는 그 화살이 나에게 날라올 때 이 화살을 싹 다른 사람에게로 날려보내야지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서 진정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마키아벨리적 정치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박야율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 사람들이 막 그 왕한테 가가지고 천황 잘못, 일왕 잘못이다라고 막 일왕 때문에 이런 일 아니냐,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우리한테 막 비난의 화살이 일본 왕한테 막 가니까 그 제국부에서 저기 있는 관리들이 이 화살을 조상님들에게 돌려라 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때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전역에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꼭 그런 일이 이 시기에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거의 뭐 아주 비열한 정치술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럼 왜 기독교인이었을까? 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본문 한번 읽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글라우디오가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그 황제입니다. 원래 로마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살기 시작했던 것은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때부터였습니다. 일찍부터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근처에 살고 있었죠. 근데 어디 살고 있었냐면 아까 그 로마 지도를 보시면 테베레강 서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중심지는 동쪽이거든요. 근데 동쪽은 들어가지 못하고 서쪽에 강 건너편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15페이지 하단부 지도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 모여 살았고 당연히 거기에는 기독교인들도 같이 들어왔죠. 기독교인들도 이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으니까. 거기서 14구에서 여기 로마시아 14구에 여기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서로 알게 되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다투게 되는 거죠. 그게 큰 소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면 여러분 로마 제국 전체에서 거의 안 간 데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스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로마 경제계를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축인 유대인 사회가 대단히 막 시끄러워지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도 문제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다 떠나 시끄러워! 그래서 다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그 명령이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로는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다음 황제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다시 슬슬 원래 살던 대로 들어삽니다. 클라우디우스가 그건 별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추방해야겠다 그런 조치는 아니고 시끄러우니까 한 김 빼자 그래가지고 다 나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이 14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12구로 들어갑니다. 12구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적었을 때, 숫자가 많이 적었을 때예요. 그렇게 이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과 12구에 사는 기독교인들과 14구에 사는 유대인들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이라서 뭐가 됐든지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로 황제의 부인이었던 포파이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치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한다고. 이런 여자는 다루기가 쉽습니다. 좋은 거 계속 사주면 선물해주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포파이아한테 계속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막 선물 갖다 바치고 뇌물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 포파이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겠죠. 자, 이 상태인 거예요. 네로가 황제에서 불이 났어요. 화살을 돌려야 되는데 그 로마 사회에 있는 이질 분자였던 유대인들 전체에게 돌리면 숫자도 너무 커. 숫자도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계의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단 말이죠. 더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부인인 포파이아와 유대인들은 그러지 마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소수파가 누가 있을까를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딱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모든 화제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냈다더라. 뭐 그런 얘기죠. 그 관동 대지진 때 있었던 그런 얘기들 그대로 여기다 한 겁니다. 불난 데 가가지고 막 옆에다가 막 불 더 잘 붙으라고 막 뭐 기름 좀 퍼붓고 있다더라. 막 우물에 뭐 독을 폈다. 뭐 이런 식의 온갖 그 유언비어들 다 섞어가면서 공작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분노의 화살을 황제에게 돌리려다가 옆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네로도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16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시죠. 맨 밑에 문단 보시면요. 사실 이때 얼마나 피해를 당하는지 정확한 숫자는 남아있지 않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야수의 모피를 둘러쓰고서 들깨떼에 물려 죽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또 일부는 산채로 화형에 처해졌대요. 산채로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렇게 막 유대인들이 있고 이런 사건들의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에 보면은 동물의 가죽을 쓰고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뭐 공격을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 살짝 나오죠. 그런데 이게
로마 시민들을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아까 야고보 죽었을 때랑 비슷하죠. 너무 불쌍하다라는 오히려 동정 여론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로는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는 그런 확인만 더 하게 되었죠. 뭘 해도 마이너스가 되는 인물이 이 시기에 네로였습니다. 한편 아마 이 즈음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광풍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핍박은 종교적인 이유의 핍박은 아니었고요.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의 핍박이었습니다. 이 로마시 내에 소수파였던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을 삼아서 핍박했던, 그게 이제 네로였던 거죠. 종교적인 이유의 핍박, 신앙의 이유로 핍박한 것은 그 후에나 나옵니다. 자, 한편 이 즈음에 유대 독립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빠른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AD 60년에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인물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됩니다. 근데 이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66년에, 자, 그러니까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난 지 몇 년 후입니까? 2년 후죠. 불이 난 건 64년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66년에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로마의 모든 속국들은 로마에 매년 속주세를 바쳐야 돼요. 속주세가 얼마냐면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바쳐야 되는데 이게 밀렸다 이거예요. 유대 속주에서 내야 돼 바쳐야 될 금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걷어가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금고를 텁니다. 아, 여기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웠지만, 과거 역사를 배웠지만 이거 털어가지고 결국 반란 일어나고 막 독립전쟁 벌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한 열심파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저 총독 잡아 죽여라! 하면서 군대가 막 일어납니다. 저놈 잡아 죽이기 전까지 우리가 끝나지 않겠다 하면서 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무장투쟁 막 선언하고 새로운 우리 독립 나라를 위한 막 사람 모이면 온갖 얘기들 나오잖아요. 막 흥분돼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반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중재하려고 아까 그 아그리파 2세랑 베레니케가 짠 나타납니다. 누나랑 동생하고 짠 나타나서 이걸 막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도 말을 안 듣네. 결국 소득 없이 돌아가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불을 붙이는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로마의 그 수비대가 한 600명 정도 머물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좀 고립돼 버린 거야. 예루살렘에서 완전 다 무장투쟁이 일어나 버리면 거기 머물고 있었던 600명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대표자들이 뭐라고 와서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살려는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장을 해제하고 요새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달려서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600명을. 그렇게 되니까 로마 본국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면 로마 군인이면 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 600명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다는 이 소식이 황제 네로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나스탄이 어디였냐, 누구였냐면 시리아 총독이었어요. 네. 유대 속주랑 가장 가까운, 네. 여기가 이제 유대 속주면, 네. 이 시리아 총독을 보내서 공격하게 합니다. 이때 같이 참여한 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누구요? 아그리파 2세. 네. 아그리파 2세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하는데 실패하네. 네. 유대인들이 잘 싸웠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적을 너무 가볍게 봤는지 어쨌는지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기세가 더욱더 등등해서 막 더 운동이 막 크게 벌어지고, 유대 전역으로 이 반란에, 저희가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유대 입장에서 독립운동에 이 불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 전역에 갈릴리 지역까지 포함한 남북 전역으로 우리 새로운 나라, 독립된 나라를 세우자 하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네로도. 그래서 보냈던 인물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네,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는 평민 출신이었대요. 평민 출신이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 아들도 평민이었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10대에 로마 군에 들어간 거예요. 말단에 들어간 거예요. 저기 그 말단에 들어가가지고, 로마 귀족들은 군대 가도 장교로 시작하는데 평민이니까 어쩔 수 없죠. 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전공을 세우고 백인대장이 되고, 또 전공을 세워서 대대장이 되고,
군단장이 되고 마지막에 이 반란 진압하는 이쪽 전체를 담당하는 사령관까지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등병으로 시작해가지고 장군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바로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평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양이 좀 부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싸움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한테 한번 밑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로가 시를 쓰는 것도 좋아했대요. 네, 별걸 다 해요. 그죠? 시를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올림피아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피아드에 원래 체육대회인데 전격적으로 신앙송 부문을 만듭니다. 자기가 거기에 출전해서 스스로 1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너무 좋잖아요. 외교관 막 가고 막 거치고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본국에 와가지고 원로원 의원들 쫙 모아놓고서 또 나의 시 솜씨를 한번 들어보시오. 자작시인데 막 자작시를 막 하프를 타면서 막 읊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앉아있던 우리 베스파시아누스가 너무 졸린 거예요. 꼬박꼬박 졸다가 걸린 거죠. 네로한테. 네로가 이 시기 네로면 그냥 죽여버렸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아유, 그래, 뭐, 무식하니까, 뭐, 당신 뭐 어쩌겠어 하고서 그냥 죽이진 않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집에 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양봉이래요. 약간 좀 빼시면 양봉. 걸치면서 꿀 따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졸지만 않았어도 내가, 내가 꿀 따면서 이렇게 내가 끝나나. 그러고 있을 때에 유대의 반란이 일어났고, 저기 보낼 사령관으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사람들이 베스파시아누스를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벌치다가 전격적으로 사령관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거지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시리아 속주입니다. 이쪽에서 군대를 모아서 6만 명의 군대와 함께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남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진할 때에 갈릴리에 있는 바로 이 지역, 요타파타라는 지역에서 유대 요새를 공격을 하는데 유대 요새가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되게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대 요새의 지휘관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요세푸스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 들으셨던 분들 이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여기서 방어 사령관이었대요. 그래서 둘이 막 여기서 열심히 싸우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숫자 자체가 유대군이 워낙에 적으니까 결국은 함락이 되죠. 요세푸스도 포로가 됩니다. 이때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요타파타 요새가 함락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적들에게 사로잡힐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스스로 다 목숨을 끊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한 30여 명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했더니 딱 서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죽이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앞에 이렇게 차례대로 동료처럼 죽여가기로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응? 어차피 다 같이 죽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숨을 끊고. 네. 그래서 딱 죽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한 사람 다 죽었어요. 딱 2사람 남은 거예요 이제. 네. 서로가 서로를 죽여주기로 딱 2사람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죽일지라고 마지막에 혼자 남은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세푸스가 살았어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마지막에 남은 동료를 죽이고 자기는 항복하고 나왔어요. 안 죽고. 그래서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아누스 때 항복하고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남쪽 계속 내려가고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실선이 첫 번째 공략 지역, 검은색 굵은 실선이, 검은 점선이 두 번째, 그리고 약간 희미한 화살표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는 건 마지막에 후속 조치인데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윤당 폭격하듯이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 마침내 거의 다 지배할 때쯤 돼서 요세푸스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로마 군대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따라다니다가 간수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한테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둘이. 딱 만나서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아누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실은 유대 예언자의 후손인데 당신을 가만 보니 앞으로 곧 황제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요세푸스가 30살 즈음, 30살 즈음 됐던 마지막 한 번 걸어본 거죠. 이렇게. 한 번 그냥 땅가 치는 것 같아요. 한 번 걸어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예언자다. 나 예언자인데 당신이 황제 될 거다. 곧 황제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베스파시아누스가 어느 정도 그걸 믿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아, 참 웃기는데 그래 한번 보자. 누가 황제가 되나 한번 지켜보자 하고서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내 옆에 있어봐. 내가 한번 지켜보자. 어느 정도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보시죠. 이 당시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 버린 거죠. 유대 땅에서 한창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게 67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병력 끌고 와가지고 유대 전쟁 시작했으니까 바로 그 이듬해죠. 68년에 네로가 죽었어요. 암살당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해 68년부터 69년 1년 새에 3명의 황제가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3명의 황제가 다 원래 로마 군단 사령관들이었는데 뭐 라인강 사령관, 머지 사령관 다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 사령관 뭐 다 사령관들이었는데 나타나가지고 저마다 다 황제를 자칭하다가 지들끼리 내전을 벌여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거 막 지들끼리 싸워버려요. 이때에 제국 동부에 있었던 주요한 무장세력이었던 시리아 속주, 유대 속주, 이집트 속주의 이 군단들이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합니다. 그 일이 벌어버린 거죠. 네. 예언이 67년에 했는데 아무튼 69년에 다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쯤 되면 거의 다 이제 유대 반란이 진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 지역은 자기 아들이었던 티투스에게 맡기고 나머지 다 정복해. 나는 로마로 갈게. 하고서 로마로 가서 황제가 정말 돼버린 거죠. 그 일이 정말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가 로마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그 뒤에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 가문의 식객이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플라비우스라는 가문 출신인데 시작 출신. 그래서 성도 플라비우스라는 시도야 성도 받아가지고 요세푸스 플라비아누스의 정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세푸스가 역사가로 변신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왜 오늘 이 모양이 됐는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차곡차곡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바로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이 두 개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덕분에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덕분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신구약 중간사 연대에 나왔던 상당수의 이야기가 거기에만 나옵니다. 상당수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오미야 그 역사의 도움을 그 책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로마와 격변이 생기고 나머지 유대 전쟁은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 왕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이때 6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노예가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오고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 왕제가 로마에 건축한 그 유명한 건축물이 오늘날 우리가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 이게 원래 이름은 베스파시아누스 원형 경기장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흔히 부르죠. 그것을 짓는데 이 유대 이 포로들, 노예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자, 얼마 후에 티투스가 마침내 마지막 반란, 그러니까 유대 반란의 뿌리를 다 뽑게 되고요. 그리고 개선문을 로마에 건축하는데 거기 그림 보시면 중앙 보면은 이런 모양의 그 7가지 촛대가 보이죠. 메노라라고 부르는 성전에 있었다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 다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자체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약탈해서 이제 로마로 가져오는데 전리품 중 하나로 요거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이 그 티투스 개선문에 로마에 가면 있대요.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그 도돌 새김으로 다 새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유대의 마지막 반란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뭐 엄청 죽고 뭐 다 뺏기고 포로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의 유대의 정책은 어땠냐면 이전처럼이었어요. 이전처럼. 북쪽은 아그리파 2세가 그대로 다스리고 남쪽은 총독이 다스리고 뭐 해안 쪽은 뭐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 그냥 다 같이 살고 그러니까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전처럼 살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전쟁이 끝나면서 유대인들 안에 있던 다양한 분파 세력들, 정치 세력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워낙에 많이 죽어버려서요. 남은 건 바리새파만 남게 됩니다. 사두개파가 사라진 이유는 사두개파의 상당수는 제사장 세력이었는데 성전이 다 부서지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더 이상 존재의 의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 다 사라져버리고 이 시기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파들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바리새파만 남게 되고요. 거기 후속 보면은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뭐 우리는 뭐 교회 이야기 할 거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얼마 전에 로마 지휘관 아마 티투스였겠죠. 가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로마의 반란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벌 받는 건 내가 다 이해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이 없는데 대신 학교를 하나만 세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학교가 있으면 이 사람 생각하기에도 우리 유대의 고대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신앙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학교를 하나만 세우게 해달라고. 티투스가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래, 그럼 나와서 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학교를 세우시오. 거기서 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서 길러낸 그 랍비들을 로마 세계 전체 흩어져 있는 유대의 공동체에 다 파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학교를 세우고 교육하는 것들이 시작이 된 거죠. 더 이상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신앙이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85년경 랍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18조문 기도문이 있었어요. 네. 18조 기도 18조 기도문이라고 했을까요? 네. 어쨌든 이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이 랍비 사무엘이 살짝 바꿉니다. 기도문. 뭐라고 바꾸냐면 저 가증스러운 나사렛 이단들을 저주에 처하게 하시고라는 구절을 넣습니다. 여기서 불리는 이 나사렛 이단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85년쯤 되면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거의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이 시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디 가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마음 편하게 못 살고 있습니다.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소수파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소수파에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